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6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연구원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 물가 같은 경우에 계속 2% 후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는커녕 2% 초반도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올해 연간 기준으로 물가를 예측을 해보자면 3분기에 물가 저점을 찍으면서 한 2% 초반까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4분기에는 약간 물가가 고개를 들어서 2% 중후반 정도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 2번 정도의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경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인상 사이클들을 보시면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어도 경기가 망가지면서 경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인상 사이클을 확인을 해보자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제가 빨간 점으로 인상 종료 이후에 동결기간을 표시를 해뒀는데요. 2004년에 15개월 동결기간을 제외하면 지금 10개월 동결기간을 지나고 있어서 1980년대 이후에 두 번째로 긴 동결기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9월 정도에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물가가 2%를 하회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이 4%를 넘어서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종종 보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업률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5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도 물가가 2% 달성되지 않더라도 고용시장이 둔화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상승한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건데요.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거는 일자리 수 비율이 감소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 차트에 실업률을 거꾸로 그려두었는데, 그 실업률이 아래쪽으로 향한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남색 선으로 표시된 빈 일자리 수 비율이 21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잠깐 베버리지 곡선의 그 관계가 망가졌었던 건데, 저희는 하반기에 이 베버리지 곡선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빈 일자리 수 비율 감소한 만큼 실업률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주로 보는 서베이 지표 중에서도 실업률에 어느 정도 선행하는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월에 한 번씩 내는 선행 지수대에 있는 그 질문 항목들을 좀 세세히 떼어보면 6개월 뒤에 일자리가 많아질 것인가 적어질 것인가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대비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이 하늘색 선으로 그려두었고, 이 하늘색 선은 실업률의 등락에 약간 선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일자리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수가 21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로 높아져서 실업률 상승을 시사하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6월 FOMC에서 점도표를 올해 2번 인하 정도로 하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과 12월 정도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시장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이제 점치고 있다 보니 미국채 수급 여건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수급도 좋은 상황이겠죠? 네, 일단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 전체 잔액의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에 제가 올해 들어서 올해 이후에 연초 이후 각국의 10년 금리 변화폭을 그려두었는데요. 미국이 가장 진한 남색인데, 미국이 그 여타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10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고요. 채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제 미국채 투자 매력은 다른 선진국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더라도 2018년, 19년에 그 미중 갈등이 있은 이후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 다른 기타 선진국들이 그 중국의 수요 공백을 메꾸고 있고요. 일본, 유로존, 캐나다를 중심으로 수요 공백을 메꾸고 있어서 미국채 금리가 외국인 수요 감소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넘어가서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연구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이제 연착륙하는 컨센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 연착륙에서 시작되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주식시장은 경기의 흐름과 보통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명목 성장률과 미국 기업 매출 및 이익 증가율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24년도, 25년도에 EPS 증가율을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 연착륙과는 다른 변수가 미국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나 투자나 이런 게 조금 더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시더라도 이익 상향 조정, 하향 조정 폭을 봤을 때 차별화가 조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세안,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한국이나 대만,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런 국가들이 대표적인 글로벌 테크 공급 체인과 관련이 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타났던 테크 붐과는 좀 차별화가 나타나죠.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그 메타버스나 비대면 서비스, 구독 서비스 이런 거가 이제 테크 붐을 주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미래이익을 과도하게 땡겨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조정이 나타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테크주들이 기업 실적이 조금 가시화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익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크 사이클은 과거의 큰 사이클이 2000년도 인터넷 사이클 아니겠습니까? 그거와는 조금 차별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클 때는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AI 붐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순서로 지금 사이클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만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인프라 쪽에서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I의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섹터나 국가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이익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업들의 이익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 말고도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다른 변수가 또 있을까요? 네, 24년도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 변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통화정책이고요. 하나는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분기별로 나타나죠. 3분기에 통화정책이 저희는 금리 인하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선은 4분기에 나타나는 건데 3분기에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할인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나타나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완만한 금리 인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완만한 금리 인하는 95년도와 19년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 선진국, 신흥국 다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요번에도 조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았고, 스타일별로는 퀄리티 모멘텀이 좋았다. 그리고 섹터별로는 IT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금리 인하를 9월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선진국, 특히 미국 쪽이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이 있겠는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이제 대선을 반영하는 시기가 보통 대선 한 2개월 정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초후부터는 그 정책 방향성이나 뭐 미중 갈등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이제 대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관찰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들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요번에 하반기 전망을 했는데 선제적으로 이제 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3분기에 좋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국 경기의 연착륙, 그리고 유가의 하향 안정화, 그리고 금리 변동성 완화 요 세 가지가 우선 선제적으로 가야 주식시장이 3분기에 고점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이익은 경기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전망을 할 때 경기가 침체나 뭐 경착륙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익의 하향 조정폭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조금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이 됐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될 시에는 유가가 급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가나 기업 비용 상승, 뭐 이런 우려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의 변동성 완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연동이 되고요. 뭐 저희는 9월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뭐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하 폭이 저희가 생각했던 25bp가 아니라 뭐 50pp가 된다든지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금리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쫙 종합해 가지고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AI 모멘텀은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AI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신기술이나 AI 관련된 밸류체인 확장을 고려를 하면은 이익이 지속적으로 미국에선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그 주식시장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국가별로 그 첫 금리 인하 시점이나 뭐 어떤 국가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3분기에 통화정책 차별화가 나타나는 점에서 주식시장도 고점을 달성하는 시기는 조금 국가별로는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통으로 봤을 때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 3분기에 우상향한다는 점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대선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별로 그 대미 익스포저 의존도에 따라서 조금 그 수익률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가별로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분기 그 GDP 서프라이즈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경기가 좀 계속 좋을까요? 네, 일단 한국은 그 말씀 주셨다시피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주요 배경은 민간 소비의 증가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한국은행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전망치를 상향을 하면서 내수의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1.6%에서 1.8%로 상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 대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수출의 전망치는 4.5에서 5.1% 정도로 더 크게 상향이 돼서 수출과 내수의 괴리는 아직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5월 초까지만 해도 내수 서프라이즈 때문에 경기 경로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있던 금통위에서는 이 발언을 약간 톤 조절하면서 내수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상대로 둔화될 거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수 둔화를 전망하는 이유로는 그 한국의 가게들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근거를 해서 내수 둔화를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실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상당해서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남색선으로 표시된 실질 가계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이 약간 후행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이 실질 가계지출도 둔화가 되고 GDP도 같이 둔화되면서 한국 경기 연착륙되는 모습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첫 번째 시작은 언제쯤일까요? 네, 저희는 이제 미국이 9월 인하할 수 있다고 예상을 드렸기 때문에 그 9월 전후로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체적인 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은 리스키하긴 하지만 8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헤드라인 물가가 2% 근처로 가야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은 입장에서 12월까지 상승률을 모두 보고 올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판단을 하고 인하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이미 늦기 때문에 인하 추세가 어느 정도 2% 근처에 접어드는 거를 확인하고 나면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월 평균 물가 상승률 가정에 따라서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예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평균 물가는 크게 5가지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봤는데 0.1, 0.15, 0.175, 0.2, 0.26 이렇게 나누어 봤고요. 0.26과 같이 가장 높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올해 1월과 4월과 같은 월 평균 상승률이고요. 다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에는 환율도 너무 높고 유가 상승도 가팔랐고 또 과일 물가 상승도 너무 가팔랐고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졌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가 상승 가정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비슷한 건 물가가 WTI 가격 기준으로 80달러 근처에서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던 2010년에서 2014년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월 평균 그 월간 물가 상승률은 0.175% 정도였고요. 4월 물가에서 이제 0.175씩 매달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YOY 기준으로는 한 8, 9월 정도에는 2% 근처까지 그 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하 추세에 접어드는 8월부터는 인하가 가능하고 늦어도 9월에는 첫 번째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이 3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좋을 것 같고 4분기에는 이제 대선과 경기 둔화 우려로 채권이 조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이런 하반기 환경이 또 어떤 돌발 변수로 또 이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이 돌발 변수들을 또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자 톡톡